자, 그 다음에 자, 진원도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는 분 할까요? 그럼 진원도 표면 거칠기는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요 범위 내에서는 쓸 수가 있겠죠? 네. 위치도하고 대칭도는 요거는 마지막 시간에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같이. 여기서 지금 측정을 하려고 했던 게 이 비데이텀, 이 비데이텀이 정반면이에요. 정반면에서 이 58이라는 TED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요 폭이죠. 요 치수를 갖는 요 폭의 위치도를 계산을 하는데, 이제 MMC를 적용한 거고, 이거 자체가 또 C 데이텀이 되고, 그 다음 이쪽에서는 요 형상에 대해서 이 C 데이텀을 기준으로 대칭도를 구하고, 요건데 요거는 계산을 직접 해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다시. 그 다음에 요 위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위치도도 여기 AB 데이텀 기준으로 해서 원 1과 원 2 요거에 위치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원 2를 또 C 데이텀으로 해서 원 3과 원 4의 위치도를 구하는 작업인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실습 시간에 계산을 충분히 못 해봤죠? 측정만 했으니까. 그래서 측정한 값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 런아웃. 이 런아웃은 한 단면에서 측정을 할 때 원주 방향 흔들림, 이 원통 전체에서 측정할 때 온 흔들림, 그러니까 원주 흔들림, 온 흔들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센터에 여기 지지를 하고 이 제품을 회전시켰을 때 여기서 다이얼 게이지의 움직이는 양, 이 값을 우리가 FIM이라고 했어요. 이 FIM은 왜 발생하느냐? 이거는 이 센터의 중심과 이 공작물의 중심 차이, 중심의 차이. 데이텀이 여기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은 여기 있다. 그러면 요만큼의 중심의 차이가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편심량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편심량. 그리고 편심량에 이걸 2라고 표현하면 편심량의 2배가 동심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편심량하고 동심도는 왜 굳이 구분을 하느냐? 계산하는 방법은 같은데, 그것은 동심도를 잴 거냐 또는 편심량을 잴 거냐,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설계자의 의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데이텀이 있고 여기 이렇게 축이 있는데 A, B, C, D 이 축이 전부 같은 중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즉 동심이어야 된다 라고 설계자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거는 동심도를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제품의 기능에 의해서 얘는 중심이 이만큼 달라야 된다 라고 설계를 했다면 이것은 편심량을 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센트릭시티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편심량을 잴 거냐 또는 동심도를 잴 거냐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고, 이 FIM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심도하고 진원도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온 흔들림에서 FIM은 동축도 플러스 원통도 이런 개념으로 FIM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원주 흔들림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온 흔들림이라고 표현했고, 요게 여러분들 이제 흔들림 실습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측정을 하는 방법은 원통의 이 원의 중심 부분, 바로 이 지점에다가 다이아기를 설치했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정반상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바늘이 가장 높은 곳을 선택했던 거죠. 그 높은 곳이라는 것은 이 중심 위치라는 거지, 이 원에서 가장 높은 위치는 아니에요. 여기서 어쨌든 제품이 정지되어 있을 때 가장 높은 점은 이 지름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제품을 회전시키면 이제 이 형상이 이런 굴곡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만큼 바늘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최고점이 15마이크로메타고 최저점이 8마이크로메타였다. 그럼 흔들림은 7마이크로메타입니다. 요게 여기가 15, 여기가 8. 그러면 요 FIM은 7마이크로메타가 되는데 요것이 흔들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온 흔들림은 각 단면에서의 원주 흔들림을 재는 거죠. 지금 원턱을 재야 되니까 최소한 3군데 이상 또는 뭐 5군데, 6군데 더 많은 구간을 잴수록 더 데이터는 정확하겠죠. 예를 들면 2-1에서 뭐 최고점이 18이고 여기가 뭐 7이었다. 그러면 이 섹션에서 흔들림은 11이 되는 거죠. 2-2에서 여기가 15였고 여기가 3이었다. 그럼 여기는 12가 되는 거고, 또 여기에서 뭐 13이었는데 여기는 9였다. 그럼 여기는 흔들림이 4마이크론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각 단면에서 그런데 이 전체로 보면 이 세 군데 중에서 가장 높은 점 18, 가장 낮은 점 3, 그래서 여기는 15가 요 값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제품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오차를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그죠? 네, 그림이 좀 삐딱하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단면, 두 번째 단면, 세 번째 단면 각각 측정했을 때 여기서는 요 반지름과 요 반지름의 차이, 요만큼이 요 단면에서 흔들림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요 반지름과 요 반지름의 차이, 요게 흔들림이 되고, 여기서는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각 단면에서의 원주 흔들림이 되고, 이 전체를 보면 가장 높은 곳이 여기가 되고 가장 낮은 곳이 여기가 되니까 이걸 반대쪽으로 보내서 보면 여기가 되겠죠. 그만큼이 온 흔들림이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있나요? 그래서 흔들림은 진원도 플러스 동심도, 이런 개념인데, 만약에 진원도가 제로라고 치면 흔들림은 동심도하고 같은 값이 될 거고, 동심도가 제로라고 치면 흔들림은 진원도하고 같은 값이 될 거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적인 거고 실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흔들림은 이런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동심도나 진원도 또는 여기서 동축도나 원통도로 여기를 표시를 하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규제가 되는 거죠. 여기는 흔들림, 여기는 온 흔들림, 이렇게 규제가 돼야 정확하게 규제가 되는 거라. 그런데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얘를 만약에 동심도로 규제를 했다 또는 진원도로 규제를 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축도나 원통도로 규제를 했다 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설계자가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다, 그래서 잘 모르고 했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제품의 공정이나 그런 기능의 특성상 이 공정에서는 그냥 진원도 무시하고 우린 이것을 뭐 동심도로 하기로 했다라든지 이런 사내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규제를 했을 수도 있다. 동심도나 진원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진원도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진원도 측정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직경법, 삼전법, 반경법, 이런 게 있었죠. 직경법은 마이크로메타로 여러 군데 지름 재가지고 지름 차이 나누기 2, 지름 차 나누기 2 한 게 직경법이었고요. 삼전법은 이런 V블록 위에 이런 제품 올려놓고 여기다가 다이얼 게이지 설치해서 FIM 나누기 2 해서 이걸 진원도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반경법이었는데, 이 반경법은 이 센터에 지지하고 얘를 회전시켜서 이 FIM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 반경법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이 진온도 측정 방법의 반경법하고도 일치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측정하는 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제품이 길이가 길어서 얘가 이렇게 중심이 처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경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긴 제품에는 적당하지 않고, 부품이 만약에 이렇게 짧다, 이렇게 짧은 부품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중심에 센터를 설치해서 회전시켜서 이 FIM을 보면 이것이 진온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반경법을 이용해서 측정한 진온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센터에 물려서 회전시켜서 나온 값들이 이런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왜 흔들림이라고 하는지, 이 흔들림이 왜 진온도와 동심도의 그 합한 값의 개념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공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직도 측정은 우리가 오토콜리메이터 이면서 직접 그 그래프까지 다 그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 측정도 지난주에 한 주간에 걸쳐 평면도 자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산을 했죠. 이것도 뭐 영상하고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사 측정. 나사 측정은 우리가 주로 이제 피치하고 이효지름 측정하는 거 해봤어요. 지금 여긴데 요게 피치야. 피치. 그 다음에 요거 요 피치 다이아메터라는 게, 이효지름이라는 게, 이게 나사산에 있으면 요 이효지름이라는 것은 요게 순나사니까 여기 앞나사가 조립되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재는 방법이 직접 여기에다가 직접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재는 방법이 있었죠. 이렇게 재는 방법이 이제 나사 마이크로메타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삼침을 해서 이 삼침을 포함한 이 지름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것으로부터 이효지름을 계산하는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해본 거예요. 이것은 삼침, 그죠? 이거는 나사 마이크로메타. 그 삼침은 여러분들 최적 삼침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 공식 기억하나요? 뭐였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나사를 재려고 하는데 이거의 삼침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최적의 삼침 지름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써서 거기에 피치를 대입해서 삼침의 지름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 공식이 뭐였는지 한번 누가 불러볼래요? 와이어의 지름이라고 해서 dw라고 해볼게요. 이거 얼마였어요? 한번 불러봐. 자기 레포트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적었는지. 요 dw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사를 측정하는데 요 삼침을, 그죠? 요 삼침을 포함한 지름, 요거를 구하는, 요거를 측정해서 이효지름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자, 삼침법, 삼침 지름 어떻게 구하죠? 불러봐. 삼침의 최적 삼침의 지름 구하는 공식. (0.57735) 곱하기 피치,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값이 얼마가 나오는데, 이거하고 이 계산하고 똑같은 값이 여기에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거하고 가장 값이 가까운 비슷한 값을 가진 삼침을 이 중에 선택해서 쓰면 돼. 그죠? 자, 그러면 이 m이라는 값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삼침의 지름을 포함해서 잰 요 m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효지름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것도 한번 불러볼래요? 불러봐. 자기 레포트를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그대로 날 거라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라는 거야. 불러보세요. 아무도 없어? 불러봐. m-3d 플러스 0.866025 곱하기 p, 그죠? 네, 다시 할게. 유효지름은 m-3dw, dw가 요 삼침, 여기서 계산된 삼침이 아니고 실제 사용한 삼침이에요. 플러스 0.866025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dw는 계산해서 나온 삼침이 아니고 실제 사용한 삼침이다. 이 중에서 어떤 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효지름이 계산이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요거 문제 없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고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걸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삼침을 이렇게 끼워 가지고 재는 장면이고요. 이 나사 마이크로메타를 이용하면 그냥 계산할 필요 없이 직접 이어지름을 읽으면 돼요. 마이크로메타 값을. 그런데 이때에 지금 요것이 피치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했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게 지금 여기에요. 여기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인데, 여기에 M이라는 게 있고 위에 U라는 게 있었어. 그죠? M이 매트릭이라고 그랬어요. 매트릭. U는 유니파이. MU 해서 요것이 미터 나사, 요거는 인치 나사. 그래서 미터 나사에서 쭉 가보니까 피치가 2에서 3. 그래서 피치가 2에서 3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끼워가지고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참고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게 이 피치를 미터 나사에서는 요걸 그냥 밀리미터로 따지는데 인치 나사에서는 1인치 안에 들어있는 나사산의 개수, 요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가지고 1인치당 산수, 이걸 가지고 유니파이 나사의 피치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터 나사에 2였다면 2mm가 피치라면은 얘는 1인치가 25.4mm예요. 나누기 2 하니까 얘는 12. 얼마가 나와. 그리고 만약에 미터 나사의 피치가 3이라면은 25.4 나누기 3 하면은 얘는 8. 얼마가 나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터 나사의 2하고 3 이렇게 되는데 그 위에 유니파이 나사에서는 13에서 9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터 나사 피치 2에서 3이 인치 나사에서는 13에서 9. 저 13에서 9라는 건 뭐냐면 1인치 안에 나사 산의 개수가 저만큼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혹시 여기에서 잘 이해 안 가는 거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미터 나사에서 피치가 5mm였다. 인치 나사에서는 피치를 얼마로 표현하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침을 포함해서 잰 지름이 얼마였다. 이 나사의 이효 지름은 몇 밀리미터인가. 이렇게 시험 날 수 있겠죠. 또는 뭐 피치가 3mm인 나사의 이효경을 측정하려고 한다. 삼침법으로 최적 삼침의 지름은 얼마인가. 뭐 이렇게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는 것보다 어떤 의미로 서로 이런 것이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투영기를 이용해서 잴 때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거리가 이제 피치였고, 반대쪽으로 쭉 가서 이게 접하는 쪽 반대쪽에 가서 얘가 여기 접할 때까지 Y축을 이렇게 움직이면 X축 방향은 요게 피치고 Y축 방향은 요게 이효지름이었다. 요거 우리가 실습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도 이 나사 측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복습하는 개념이었을 거예요. 이런 개념들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경, 외경. 요거니까 공기 마이크로미터 이용해 가지고 내경, 외경 세팅하고 측정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실습하면서 조금 시간 많이 잡아먹은 게, 그죠? 처음에 0 맞추고 플러스 20 맞추고 해서 처음에는 맞았는데 다시 해보니까 또 틀리고 틀려가지고 몇 번 반복했죠.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이런 곡선이 있는데 요 직선 구간, 요 구간에서만 요 구간에서의 차이가 요게 비례를 하는 거죠. A하고 B가 요 구간에서만 비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측정을 하는 것은 바로 요 구간을 사용하는 거다. 요 구간 찾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0점을 세팅할 때는 제로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요 범위를 조정할 때는 개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범위를 맞추고, 그 다음에 제로 위치를 맞추고 범위를 맞추고, 이 작업을 한 두세 번 반복했었죠. 이게 왜 그런지 그 개념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기 마이크로미터로 외경 측정하고, 그 다음에 실린더 게이지 가지고 내경 측정하고, 그래서 공기 마이크로미터하고 실린더 게이지하고 측정한 것을 이제 비교해 봤는데, 여러분들 측정한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뭐 1마이크로미터, 2마이크로미터 이내로 차이가 나는 걸로 봐서 실습들은 다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측정할 때 조금 헷갈렸던 게, 이 바늘이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냐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냐, 요거 조금 헷갈렸죠.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있었잖아요. 얘가 눌릴수록이라는 것은 작다는 거죠. 작을수록 바늘이 이쪽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바늘이 이쪽으로 돌아갈수록 이 링게이지의 치수는 기준 치수보다 더 작은 거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측정을 할 때 이쪽 방향으로는 가장 큰 값을 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단면 표시고요. 이쪽 방향으로는 가장 작은 값을 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린더에 꽂아놓고 이렇게 움직여 봤죠. 움직여 봐서 바늘이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온 부분, 즉 가장 작게 되는 지점을 치수로 측정을 했다. 왜냐? 그 부분이 요 지름 부분이 되니까.